안녕하세요 여러분, MB쌤입니다. 네, 오늘은 기말고사 대비특강 6번째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호란의 발생입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대정태세문 난세, 예성윤중인명 선조, 즉 조일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왕인 광해군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해군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미션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황폐화된 조선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펼친 전후 복구 사업부터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해군의 전후 복구 사업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토지가 황폐화돼서 농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토지 개간을 장려합니다. 여기서 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황무지를 다시 농토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개간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요. 또한 전쟁 와중에 토지대장과 호적이 소실되어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웠기 때문에 이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비하는, 재발급하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일전쟁의 결과 명이 조선을 도와주면서 국력이 약화됐었죠? 그래서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대신 이 나라가 새롭게 등장했었습니다. 그 나라가 혹시 어떤 나라였죠? 네, 맞습니다. 바로 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어떻게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광해군은 명나라, 후금 요 사이에서 중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칩니다. 바로 우리가 광해군의 1번 빈칸에 적어볼게요. 바로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중립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실리적인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 당시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광해군에게 어떤 가족적인 일이, 가족 내부의 어떤 사정이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창대군의 탄생이었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요. 여기 선조가 있죠. 임진왜란을 겪었던 선조라는 임금이 있고, 이때 당시에 광해군은 이제 세자였습니다. 세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선조보다 32살이나 어리고 심지어 광해군보다도 10살 넘게 어린 임목대비라는 이제 왕비가, 이제 정실부인이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광해군보다 어린 엄마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이 광해군이 바로 후궁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혈통적으로 보면 순수 혈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새로운 왕비, 정실부인이 탄생을 하고 그 정실부인 아래에서 자신의 동생인 영창대군이 탄생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창대군은 바로 정실부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순수 혈통, 즉 선조의 적자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 영창대군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죠. 왜? 본인은 후궁의 아들인데 저 어린 영창대군은 정실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래서 광해군은 왕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펼치냐면요. 바로 본인의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새엄마인 임목대비, 본인보다 어린 엄마인 임목대비를 결국 폐위시켜서 궁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이 일련된 사건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폐모살제라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이 광해군을 몰아내는 반정, 쿠데타의 명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인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인조를 왕으로 세운 쿠데타다 해서 우리가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반정의 첫 번째 반정 명분이 바로 폐모살제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광해군이 펼쳤던 중립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중립 외교 정책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명은 조선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나라였거든요. 왜? 임진왜란 때 도와줬기 때문이죠. 근데 서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붕당 배울 때 서인 기억나죠? 서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배응망덕한 광해군 왕에서 물러나게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즉 서인 세력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왜? 서인 세력들은 대의명분을 중시했거든요. 자, 대의명분이라고 하면 바로 큰 뜻을 위한 도리나 의무라는 뜻인데요. 당시 서인들의 어떤 대의명분은 바로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은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우리 서인들의 대의명분을 제조지은이라고 합니다. 제조지은. 해석하면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냐? 바로 다시
다시 나라를 만들어준, 제조해준, 만든 조자거든요. 다시 나라를 세워준 그러한 은혜다. 즉 위기에 빠진 조선을 구해줌으로써 나라를 다시 건국시켜준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명나라가 짱이다. 이것이 서인의 대의 명분이었는데요. 이것에 거스른 것이 바로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분 삼아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인조 반정이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광해군은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고요. 바로 서인 세력 중심의 인조가 왕이 됩니다. 자, 이런 인조 반정의 결과로 인해서 왕이 된 인조는 당연히 서인들의 대의 명분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중립 외교가 아니라 완전히 명나라를 후금보다 좀 더 중시하는, 매우 많이 중시하는 명나라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후금 입장에서는 기존의 광해군보다 본인들을 미워하고 본인들을 싫어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두 차례 침공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인 정묘호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묘호란의 배경은요, 방금 봤듯이 명과 후금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후금 입장에서는 이제 명과 이제 싸움을 해야 돼요. 이제 중국 본토를 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명과 후금이 싸우기 전에 후방인 조선을 정리하고자, 즉 지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습니다. 자, 당시 명나라가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후금이 있었고 여기에 조선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후금과 명은 싸워야 돼요. 근데 요 후금 입장에서는 이 후방의 조선이 명나라와 친하기 때문에 이 후금이 바로 이 조선을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 후방에서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로 일어난 것이 바로 정묘호란이었습니다. 정묘호란은요, 바로 후금이 인조 반정의 부당성을 명분으로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아니 광해군 때 잘하고 있었는데 왜 너희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니? 내가 봐서 이거 혼내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묘호란을 일으키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후금은 당시에 명나라라는 적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조선과 본격적인 전쟁을 펼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명과의 전쟁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조선과 후금은 바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무슨 관계냐면 바로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형은 당연히 후금이 될 것이고요. 조선이 동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니까 동생인 너는 우리를 공격하면 안 돼. 우리랑 친하게 지내야 돼. 라고 하면서 마무리된 것이 바로 정묘호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형제 관계를 맺은 후금과 조선이었는데요. 이후에 또다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때는 두 번째 일어난 것이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후금은요, 바로 국호를 뭘로 바꾸냐면 바로 청나라로 바꿉니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형제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군신 관계야. 우린 군신 관계를 요구합니다. 이 군신 관계라는 게 뭐냐면요. 군은 임금 왕자, 그러니까 즉 군주, 왕을 뜻하고요. 신은 신하를 뜻합니다. 즉 왕과 신하의 관계로 우리는 우리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맺을 거야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앞서 봤던 이 형제 관계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형제 관계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이죠. 그러니까 형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수평인데 이 군신 관계는 완전히 부모와 아들 간의 관계, 즉 상하 관계를 완전히 정립하겠다는 것이고, 특히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가 없죠. 군신 관계를 맺은 이상 이제 명나라를 왕, 즉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완전히 다른 외교적인 위치에서 이제 조선이 이제 후금, 즉 청나라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내에서의 반응도 가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반응을 먼저 보시면요. 첫 번째로, 아니 우리 이거 싸우면 안 됩니다.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화론이라고 합니다. 주화론, 이러한 주장을 주화론이라고 하고요. 우리 싸우면 안 돼. 우리 청이랑 외교, 말을 통해서 화해해야 돼. 이것이 바로 주화론이고요. 자, 반면에
야, 안 돼. 아니, 저렇게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저 오랑캐인 청나라랑 맞서 싸워야 돼. 우리 아버지인 명나라의 은혜를 저버릴 순 없어. 우리 명나라의 뒤통수를 칠 수 없어. 맞서 싸워야 돼. 라고 주장했던, 주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주전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싸우다라는 거겠죠. 싸울 전쟁, 싸울 전자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주화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주화론과 주전론 사이에 논쟁이 있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전론이 우세를 하면서 결국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지만 결국 50일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항복을 했을 때 어디에서 했냐면요. 바로 삼전도라는 그 나루터 근처에서 이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삼전도에서의 굴욕이다 해서 삼전도의 굴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청과 조선은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왕자를 비롯한 수많은 인질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인질, 즉 왕자로서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효종이었고요. 바로 그 다음 인조 다음 왕인 효종이 바로 이때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청나라한테 항복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봤고요. 난 본인은 인질로 청나라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효종은 분명히 이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효종 시기에 이르러서는 우리 청나라한테 복수하자라고 해서 이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운동은 바로 북벌운동이라고 합니다. 북벌운동. 북벌운동이 전개되고요. 그래서 북벌운동, 여기서 북이라는 것은 이제 청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 이런 게 북벌운동인데요. 자, 이를 위해서 군대도 양성했고 성곽수리 등 했지만 안타깝게도 효종이 죽고 나서 현실적인 이유로 북벌운동이 중단됩니다. 왜? 당시 이제 명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청나라는 지금 엄청나게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청나라, 즉 북을 정벌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에 결국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광해군의 업적부터 인조 반정,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북벌운동까지 오늘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다뤘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복습 잘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